네,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분석과 또 잠시 조정 국면이다 이런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짝 상승기를 좀 거치는 것 같았는데 네. 연말에 다시 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좀 시장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평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이제부터 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특히 네.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이 9월까지는 확실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던 집값이 10월 이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11월부터는 이제 하락세로 좀 전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2014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랬던 집값이 2021년 10월경에 네. 수도권에 일단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후에 한 13개월 정도 내리다가 올해 설 이후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금 내리니까 이제 2차 조정기가 다시 오는가 이런 말을 네.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뭐 매수세가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 거래가 감소하는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감소, 가격 약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 감소, 네, 가격, 매매 가격은 네. 약세인데 단 하나 또 추가 드린다면 네.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반적인 총평을 하셨다면 우리 네.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네.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 지역 최근 기사들도 좀 쏟아지고 있던데 비교적 네. 좀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주택 시장의 지표로 좀 활용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락세로 좀 바뀐 물론 뭐 워낙 비싸기 때문에 몇 억씩 떨어졌다고 해도 그렇죠.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네. 그 배경을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강남 집값이 내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죠. 이제 강남 시장은 아시다시피 집값이 오를 때 좀 네. 진원지, 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이 오르면 마용, 성광동이라고 그래서 이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도강, 금강구 뭐 이런 네.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 특징은 이제 강남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 전체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이나 지방으로까지 하락세가 뭐 저 개인적인 견해에는 내년 초까지는 확실하게 그럴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년 네. 2월부터 이제 봄 이사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철 시작되기 전까지는 뭐 이런 현상이 좀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조정기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이유는 한 네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고금리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점, 그리고 정부가 가계부채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네. 특례보금자리론도 없애고 또 50년 주담대도 또 폐지하고 중단하고 뭐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실물 경기가 올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와 부동산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데 그런 측면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또 크게 작용하고 있고 어쩌면 이게 가장 클지도 모르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값이 서울만 놓고 보면 12.4% 급등을 했거든요. 네. 물론 작년에 20%가량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 빠지고 거의 뭐 90%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단기 급등한 데 따른 부담 내지는 피로감이 작용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인데 이러다 보니까 MZ세대를 비롯해서 수요자의 구매 심리가 좀 악화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감소하고 또 거래가 감소하고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고금리 어떤 영향, 또 하나 경기 둔화, 그리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네. 꼽으신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다고 네. 분석이 되죠. 자, 사실 그런데 집값 상승을 주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영향이 있습니다만 요즘엔 또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 현상이 또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트렌드의 하나 중에는 이제 쏠림 현상, 양극화, 네. 또 편중 내지는 집중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게 가장 강했던 곳이 역시 서울 강남, 네. 마용, 성광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들의 특징은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내릴 때도 많이 내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결국은 확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결국 강남이 오르면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 인천도 또 영향을 받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천안 아산을 넘어서 대전 세종 이제 대구나 부산까지 네. 그런 점들을 좀 알아두신다면 이번에 하락세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얼마나 지속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조정기 관망세 네. 좀 이 급락은 안 할 것 같아요. 전세 가격 때문에. 그러나 이런 조정기 양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전세가 얘기인데 전세값 상승이 그나마 좀 추가 하락을 막아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고 또 전세가의 전반적인 추이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전세가와 매매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선 전세 가격의 특징은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뭐 이렇게 매매인은 뭐 금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이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징,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가 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논리에만 그렇죠. 충실한? 수급의 논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공급이 부족하다. 정확하게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탓이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뭐 도표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보면 3만 약 3천 가구인데 작년에 사실은 3만 5천 가구가 입주를 했거든요. 준비한 도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만 5천 가구가 작년에 입주를 했고 올해는 약 3만 2,800가구, 그러니까 부동산 1, 2사 자료입니다만 입주할 걸로 예정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적정한 입주 물량은 얼마인가 이걸 따져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는 걸 감안하면 4만 내지 4만 5천 가구는 매년 입주가 일어나야 이게 전세가 안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뭐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전세 가격이 더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니까. 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분양 가격 인상, 원가가 오른 네. 측면도 있고 사실 그 건설회사들이 이제 그만큼 뭐 PF 문제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집을 많이 짓고 있지 못하다. 네. 이 얘기는 전세난은 당장 내년까지뿐만 아니라 한 2, 3년 정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실은 서민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 정리하면 입주 예정 물량이 줄어든다. 서울 같은 경우 3분의 1 토막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를 부추길 것이다. 그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번 그렇죠. 여쭤보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전세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네. 것이고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1차 전세 가격이 오르면 2차 매매 가격은 1, 2분기 후에 오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4개월째 올라요. 네. 이 얘기는 만약 이게 내년 봄까지 오르면 결국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도 그러니까 전세와 매매 가격과의 관계 물론 다른 요인도 봐야 네. 돼요. 뭐 금리가 내릴 건지 아니면 실물 경기가 좋아질 건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지금으로 보아서는 전세 가격이 서울만 놓고 보면 전세난, 주거난이 심화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면 월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른다 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응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래서 내년의 상반기까지는 좀 침체지만 그 이후엔 좀 회복할 것이다. 네, 매매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내년만 놓고 보면 뭐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급락은 없지만 가격 하락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급등은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이 내년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네. 그렇게 많이 급락이나 폭락 가능성은 적다. 상저하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을 비롯해서 금리가 좀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전쟁도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실물 경기도 회복될 것이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올해가 경제 성장률이 약 1.4%인데 내년에는 한 2.2, 2.3을 내다보잖아요. 네. 국내의 기관들. 그렇게 보면 결국 금리 내리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 경기와 부동산 경기와의 관계를 보면 결국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내리기보다는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뭐 늦어도 부동산 경기 사이클로 보면 2025년,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다는 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수치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예. 또 부동산 경기는 10년 주기설, 그러니까 5, 6년 오르면 4, 5년 내릴 수 있다. 지금은 큰 틀에서 보면 하락 조정기, 그러니까 네. 2021, 22, 23 내년까지는 조정기의 큰 틀에서 놓일 것이다. 다만 4년 이후에는 이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뭐 국내외에서 지금 발표하는 걸 보면 내년에 전세는 오른다는 공통적이에요. 네. 그러나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2, 3%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1, 2%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행국입니다. 네. 아까 2021년 고점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르다면 고금리 상황일까요? 어떤 네, 게 좀 다릅니까?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지난 정부 때였는데 이때도 네. 전세가 먼저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고 네. 2021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근데 지금은 지금은 조금 좀 상황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고금리 기조가 이게 이제 집값 하락을 지금 멈추게 했고 네. 또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좀 복잡한 양상인데 강남은 많이 오른 대신에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리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단기 급등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방 같은 데는 또 모양이 달라요. 양극화. 그러니까 크게 내린 것도 없고 크게 오른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걸 네. 우리는 이제 급등도 급락도 없는 그런 상황을 조정기라고 말하거든요. 네. 지금은 조정기를 조정기다. 막고 있다. 네. 그 와중에 계속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전개되고 네, 있다고 보입니다. 급등도 급락도 없는 2차 조정기를 맞고 있다는 게 이제 고종환 원장님의 생각이신데 네. 종합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또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상호 작용할 것인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 변수가 또 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5개월째 오르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저희가 보도했는데 단순하게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왜 이렇게 주담대 금리는 5개월 연속 오르는 겁니까? 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준금리와 이제 시중 실질금리라고 그러거든요. 실질금리는 약간 좀 괴리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지만 현재 놓고 보니까 가계대출 금리가 현재 5.04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6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오른 이유는 우리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은행채 5년물인데 코픽스 금리라고 그러죠. 이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이게 4.71로 전달보다도 이제 0.28% 오르니까. 그러니까 대출 자금의 조달 금리가 비용이 상승하니까 또 대출 금리도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이 촉발은 미국의 10년물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그래서 저도 매일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금리 변화를 보는데 오늘 보니까 좀 내렸어요. 4.2,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늘 기준으로 보면 좀 내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5%를 넘어섰어요. 네. 지난달에는. 그랬던 금리가 이제 좀 하향을 걷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고 또 미국 국채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우리 은행채 5년물의 코픽스 조달 금리가 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년쯤에는 우리 이 주담대 금리도 좀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그 부담을 못 견디고 이제 매모를 내놓는 이른바 영끌족들도 있을 텐데 네. 매매 자체가 지금 실종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래 실종이죠. 거래 실종, 절벽. 네. 거래 절벽, L자형. 자 네. 그러면 이때 어떤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선 앞으로 전망이 이제 그러니까 금리의 변화 또 실물 경기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까 이제 네. 수급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한 서너 가지 주요 변수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저는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내년에 굉장히 높아요. 선거도 있고 또 언제쯤 미국이 지금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었다고 하지만 뭐 2, 4분기 이후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네. 언제쯤 금리를 내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얘기 한 시간이 상당 시간 된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내년에 불확실성이 높다. 예. 우선 금리 인하가 언제일지 또 실물 경기가 언제 이럴 때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행한 점은 저는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이유는 올해 12월만 놓고 봐도 5만 9천 가구가 지금 분양이 풍년이에요. 이 6만 가구, 이 중에 거의 절반 2만 5천 가구가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집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서울 집값이 비싼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을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거든요. 네. 이들 지역에 이번에 12월에 물량이 나오니까 저는 기존의 주택을 지금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측면. 네. 이미 또 서울은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네. 어떻게 두 번째는 그러나 분양이라든지 경공매 시세보다 싸게 사는. 왜냐하면 분양가는 또 앞으로 금리가 내리더라도 물가가 좀 안정되더라도 사실 내리기는 어려워요. 땅값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금부터 그 분양, 청약 전략을 통한 내 집 마련, 그리고 경공매, 시세보다 저렴하게 또는 만약에 지금 비수기가 내년 1월까지 되잖아요. 네. 비수기 때 만약에 시세보다 5 내지 10% 싼 급매물이 나온다면 급매물, 그다음에 분양 위주로 접근할 네. 것을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 집계가 나왔거든요.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3분의 1 수준이다. 이 속보와 함께 네. 종부세액도 급감했다고 나왔는데 끝으로 자 세부담이 좀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줄어들죠. 한 80%.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 100만 명 될 것이다. 80만 명 나오고요. 아까 지금 나왔습니다만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네. 6억에서 9억, 그다음에 1주택자는 12억, 이게 부부 공동 1주택자는 이게 18억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공시가격이 작년에 20억이었는데 올해 15억 되니까 네.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거의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의 80%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정부 세수가 이제 6조 7천억에서 2조가 줄어든 한 4조 7천억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금 부담이 이제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세의 기능이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냈다 적게 냈다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조세 정의 공정성에 네. 적합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조세 정가 현상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거래가 정상화되거나 그러니까 거래 감소를 좀 막을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는 사실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들이 그만큼 매물을 서둘러서 내놓아야 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금리가 내리고 유동성이 증가한다면 다시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의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부동산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